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전산회계를 강의하는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 104회차 시험이 끝나고 이제 105회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4회차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또 105회차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합격률 좀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거 보시겠나요? 정말로 합격률이 좋을 때는요. 이게 올해 시험이잖아요. 모두 다 71%의 합격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전에 31%로 합격률이 완전히 확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10명이 보러 가면 7명이 붙었는데 이제 10명이 보러 가면 3명밖에 못 붙는 시험이 되는 거냐? 물론 그렇게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아마 104회차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가지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까다로운 문제가 서너 문제만 섞여 있어도 합격률은 금방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 어떤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105회차에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건 메뉴 명칭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풀 때 실무 프로그램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실무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정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104회차에 15번 문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구축물 개발비 단기금융상품은 자산이다. 임대보증금은 부채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시험에 대한 계정 과목이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가민가 할 때 찍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계정 과목의 적요 등록을 들어가셔서 F2나 컨트롤 F 혹은 임대보증금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뭐 구축물 개발비 이런 거부터 찾아보셔도 자산 쪽에서 검색이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 검색하시면요. 어디 쪽에서 검색이 되고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유동 부채 쪽에 임대보증금이다 라고 해서 검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얘는 부채구나 라는 거, 그래서 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론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무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건 사실 회계 1급을 준비하는, 전산회계 1급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문제가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워합니다. 자, 당해년도 기말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재고가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를 굉장히 오래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요. 기초가 그러면 10,000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단계 매입한 게 뭐 90,000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을 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70,000원이라고 할까? 기말이 30,000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가 3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매출원가가 69,000원이겠구나. 이렇게 매출 원가가 원래보다 기말 재고액을 과대 계상해버리면 작게 기록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매출 원가가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된다? 아니야. 과소계상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모두 다 숫자를 기본형으로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0원만큼을 정말로 과대 계상해서 본 건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 재고면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라고요. 플러스가 과대 계상이 되었대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도 플러스죠. 플러스는 과대 계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된다. 이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자산, 내 머릿속에 플러스 과대 계상. 그 다음에 다음 연초 기초 재고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된다. 아무래도 이번 연도의 기말은 다음 연도 기초 재고이니까 같은 금액이죠. 같은 금액이 과대 계상이 된다. 자, 반면 이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반대로 과소계상된다. 이렇게 거꾸로 움직여야 되는데 과대계상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싼 유형이 또 있었어요. 뭐냐, 이제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해서 매입 할인을 받았다.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 이런 문제들 이제 있었는데, 매입 할인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입 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차감해서 순 매입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 매입액은 전체 총 매입액에서 요 할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순 매입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의신청권.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 이의 신청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종종 이의 신청을 하십니다. 하지만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혼합거래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한쪽에 비용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온 거죠. 이제 한쪽 변에 비용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다?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얘가 혼합거래인데요. 단기대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하는 자산 계정과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계정.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의신청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의 결산일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영성과다라고 하면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의 특징이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수금이라든가 상급비용, 미지급비용, 부채, 자산, 부채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기부금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뭐 성급비용이나 미지급비용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예수금 부채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영성과라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였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였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 105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가볍게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사례로 만났던 것 중에 회계상 거래가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우리 천재지변,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재산상에 소실이 온다거나 손실이 온다거나 아니면 도난이나 분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다 회계상 거래이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을 인식하거나 대손상각을 인식하는 이런 사들들도 모두 다 회계상 거래이죠. 자, 주의할 점, 사람을 채용하는 것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채용하고 나서 입사를 해서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더라? 회계상 거래가 된다더라. 이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거래 결합 관계는 늘상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가 차변은 비용이 발생이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인지, 이런 구분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재무상태표 요소들만 분개에 한 변에 다 모여 있으면 뭐가 되는 거다? 교환거래. 어느 한쪽 변에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뭐가 된다? 손익거래.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쪽 변에 재무상태표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손익계산서 요소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거래로 보는 거죠. 자,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기말재고액이 뭐 과대계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기초재고와 그 다음에 매입액을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말재고액을 주면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매출원가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매입액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 매입액을 줘야 되는데 전체 총 매입액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총 매입액을 제시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다 차감을 하고, 혹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운반비는 제외된 상태이더라 라고 한다면 운반비라는 매입 부대 비용들을 더해서 매입액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1차원적인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매출액도 역시나 순매출액을 가지고서 매출원가 요거 구한값을 가지고 매출총액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자, 여러분들 조심할 점. 토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 감가상각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했지만 실제로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요소 중에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들과 그리고 무형자산들 요소들을 가지고서 얘들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자,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뭐 기계장치다라고 하면 그들의 취득원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취득을 하고 감가상각을 현재 얼마까지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려면 이 감가상각도 당해년도에 진행을 한 다음에 누계액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부가격이 나올 거고요. 이 장부가액보다 많은 돈을 받으면 매각하고 받는 돈이 더 많으면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겠고, 만약에 매각 가격이 더 적었다라고 한다면 처분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도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 가격과 장부 가격을 가지고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취득 가격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요 장부 가격과 매각 가격을 가지고서 처분 손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자주 나오죠. 근데 최근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사실 제가 여기 이론 출제 예상이다 라고 했지만 얘는 실무로도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기계장치를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수선비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면은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론형에서 나올 때는 깨진 유리창을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습니다. 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아니면 중앙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적 지출 성격을 하나 주죠. 그래서 지출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혹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출제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비용은 평소보다 적은 금액일 테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다는 건 자산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산이 과다하게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자산이 과다하게 많이 집계됨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당기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많이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자, 무형자산의 정의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보기 안에서 해결을 잘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나 헷갈려 라고 하시면 어디로 와라?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안에 그 무형자산 코드 범위 안에 지금 조회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물론 완벽하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프로그램 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계정과목이 이론 보기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을 좀 명확하게 골라내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는 또 뭐냐라고 하면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하지만 회사가 통제 가능하고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비화폐성 자산이다라는 이런 정의들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판매 관리비나 영업외 비용을 구분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판매 관리비 비용과 영업외 비용을 구분하라 라고 할 때 주로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향을 준다라는 건 위에서 판매 관리비를 우리가 차감한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차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는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영업의 비용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잘 구분해 주세요. 자, 판매 관리비는 주로 끝나는 표현이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해서 비료, 여과 이렇게 많이 끝나고요.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뭐 손실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런 것들, 기부금이나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겠구나, 아,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5회차 실무 출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회사 등록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회사 등록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뭐 사업자 등록번호를 수정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업태나 종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정해보세요 라고 할 때도 많았고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대표자 성명과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바꾸는 경우들 이런 것들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지가 바뀌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필요하지 않은 거래처가 들어가 있으면 F5번 삭제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래처를 불러오고 싶다고 한다면 F2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거래처별 초기월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계속해서 같이 나왔었어요. 회사 등록도 매번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 104회차나 103회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5회차에는 이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매 회차 나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봅니다. 105회차 계속해서 실무 예상에 일반 전표 쪽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변에 상품 매출을 하죠. 외상으로 매출한 것도 있고 이제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받아놨던 계약금은 사실 돈을 받았다, 계약금 받았다라고 하면 이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대변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물건이 나갔을 때는 그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소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에 대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외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회수했다. 대손된 채권에 대해서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는데 다시 회수했다라고 할 때 대변에 외상매출금 쓰는 거 아닙니다.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 번호에 충당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아닌 그의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 계정. 예수금 계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급여, 퇴직급여, 이자 비용 이럴 때 누군가에게 내가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퇴직소득을 제공하고 이자소득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소득을 제공할 때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다 예수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부담할 세금을 원천징수하다라고 하면 죄다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세금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금과 그 다음 선납세금과 세금과 공과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예수금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부담할 세금을 내가 대신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금은 반드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후 신고서랑 같이 원천징수를 했다.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데 이 납부하는 케이스를 문제로 내기도 하죠. 자, 저는 이제 한꺼번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자, 무슨 얘기냐? 급여나 이런 거 급여 줄 때 만약에 상대방에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사실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주는 건데 이 원천징수했던 것 중에 내가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지금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직원이 부담한 절반과 회사가 부담해주는 절반의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세금과 공과와 이렇게 직원 반부담, 회사 반부담을 표기해 주시는 거죠.
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취득으로 넘어갑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에 대해서 보시면 이 단기매매증권을 매입할 때의 수수료 따로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코드는 반드시 영업의 비용 코드에 해당하는 900번 쓰셔야 돼요. 800번 코드 아닙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따로 이렇게 수수료 비용 쓰는 거 꼭 조심하셔라. 자,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는 마지막 평가한 가격이 있으면 그 평가한 장부가액을 가져다 쓰시는 거고, 장부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손실, 그 다음에 장부가액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은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올 거예요. 뭐냐? 차변의 비용 계정이 올 때 대변에 카드 결제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 카드 결제했다고 했을 때 미지급금으로 써야 되는 거 제일 첫 번째로 주의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 뭘 주의하셔라? 그 미지급금에 반드시 카드 거래처 넣어주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차변의 비용은요. 지금까지 시험에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 선전비, 수선비, 소모품비 이런 케이스들 다양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 선전비, 수선비, 소모품비 나올 때 이들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변에 미지급금에 그 카드 회사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문제죠. 출장 경비 중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라고 한다면 이 아래 사실은 이제 주차비 영수증 자료를 주고 있었고요. 아, 출장비면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에다가 카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의 신한카드겠구나. 이렇게 카드 회사를 반드시 잘 체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매입 할인에 대한 케이스도 조심하세요. 이거 뭐냐면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래요. 외상 매입금. 이 외상 매입금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죠? 자, 부채에 대해서 내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지금 조기에 지급해서 할인을 받았다. 일찍이죠, 일찍. 일찍 갚은 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차감하고서 나머지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자, 당좌 차월도 심심치 않게 이 회계 2급에서 보여지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이 당좌 예금 통장 계좌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좌예금 잔액은 20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은 요 당좌 차월로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당좌 차월이다라고 답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단기 차입금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이 자리에 단기 차입금을 쓰시겠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당좌 차월을 써도 정답이고 단기 차입금을 써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거래처에 은행의 이름을 써주시는 거죠. 자, 당좌 차월한 두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했으니 다행히도 이 문제는 어떤 은행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은행 이름을 안 썼죠. 여기다가 대전산업이라는 거래처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은행한테 돈 빌려서 내는 거니까 여기 거래처가 등장한다면 은행 거래처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라 라는 것까지 키포인트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상품의 매출원가다 라고 해서 결산 문제인데요. 사실 결산 문제에 회계 2급의 꽃이라고 하는 이 상품의 재고와 관련된 문제 안 나온 지 꽤 됐죠. 주로 뭐 많이 나오냐면 대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고와 관련된 내용이 과거엔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의 기말 재고액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매출원가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결차 결대로 하세요.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러면 이 결차 결대로 하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70을 가져다가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합계잔액 사항표나 이런 데에서 상품을 우리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에 있던 상품, 회사가 매입한 상품, 기초 플러스 매입을 이렇게 조회를 하죠.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170이 조회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뭐를 차감하면 기말 자료에 제시한 것을 차감하면 나머지가 뭐겠구나? 매출 원가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쓰죠. 근데 시험 문제가 결차, 결대로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차변, 대변으로 쓰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의 결차, 6번의 결대로 쓰셔야 돼요. 이 내용들이 옛날에 회계 2급이 결산자료 입력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메뉴가 없었을 때는 직접 일반 점표에다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했던 거고요. 최근에 좀 뜸했던 이유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단순하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에 문제에서 제시한 이 기말 금액만 입력하고 점표 추가만 눌러주면 사실은 그냥 이런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좀 출제자들이 잘 안 낸 거죠. 너무 쉬운가 싶어서.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또 한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산 자료에 가서 진행하실 때는 모든 결산 작업이 끝났을 때 딱 한 번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문제 하나하나씩 풀 때마다 계속 전표 추가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산 자료를 다 끝냈다. 더 이상 일반 전표에도 반영할 내용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회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이 조회와 관련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총계정 원장은 출제 빈도가 거의 매 회차예요. 여러분들 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 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에 대해서 가장 큰 월이 언제냐, 그 다음 가장 작은 월이 언제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뭐 상품 매출의 가장 많은 달이 언제냐, 상품 매출이 가장 적은 달이 언제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회수가 가장 적은 달이 언제냐. 다만 이제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할 때 차변이기 때문에 회수는 대변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거래처 원장 같은 경우는 문제에 반드시 어디 거래처다라고 거래처 명칭이 나오죠. 혹은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디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거래처 원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거래처라는 단어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디 거래처 상호명이 보이면 아, 거래처 원장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1월계표를 주로 보게 되는 것은 1월계표는 월별로 사실 비교해서 몇 월이 가장 크냐 이런 거 할 때는 총계정 원장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막상 그럴 때는 월계표를 안 오죠. 그럼 월계표는 뭐냐?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한 액수가 얼마냐, 이런 거 판매 관리비 중 비용 계정 중에서 현금의 발생액 혹은 현금의 지출액이 가장 큰 계정이 어떤 거냐, 이런 거 물어볼 때 1월계표입니다. 왜냐? 1월계표에는 현금의 금액과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인 대체 거래 금액이 따로따로 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출제 안 된 내용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안 돼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뭐 재무상태표에 대한 요소들도 간혹 나오고 있고 손익계산서도 이제 뜸하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는 거라서 같이 한번 가지고 왔는데,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액은 전개말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6월 달 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6월만, 월만 검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만 쓰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6월 말일까지 그 손익계산서에서 검색을 해주는 거고, 전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들어가면 당해년도와 전년도를 같이 보여주죠. 비교재무제표. 그래서 전년도랑 같이 비교했을 때 상품 매출의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여러분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서 차액을 산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부 조회하는 내용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전산회계 2급을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시간에 맞춰서 60분 동안 풀어보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이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실무를 볼 때까지 혼자서 혹 그냥 시계에 상관없이 풀릴 때까지 내가 여유 있게 풀다가 시험장 가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시험장 가서 60분 동안 주어지면 누구나 다 열심히 잘 하고 왔기 때문에 꼭 합격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문제 하나하나를 너무 오래 보고 가십니다. 이론부터 푸시는 분들도 있고 실무부터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요. 막상 실무에서 마지막 이 조회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회 문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손익계산서나 이런 문제들, 재무상태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1월계표 이 정도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을 다 끝내서 마지막에 이렇게 풀어보시기보다는요. 시험을 딱 시작할 때 먼저 조회하시고 시험지에다가 메모하시고 시작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앞에 데이터들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이나 1월계표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문제들은 실제 출제자들이 앞에 전표 입력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회 문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문제 아닌 이상은 먼저 풀어도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뭐다? 앞에 일반 점표나 이런 것들 틀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푸시는데 사실 차대변에 계정 과목이 잘못된다거나 금액만 삐끗하더라도 완전히 3점이 다 날아가죠. 근데 조회는 어때요? 차대변 고민할 필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거래처를 넣냐 안 넣냐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냥 그 자료에 가서 금액이 얼마인지만 명확하게 꽂아서 입력을 하시면 3점이라는 점수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들은 꼭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마지막 문제를 놓치고 오거나 대충 찍고 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반드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시험장에서의 60분은 생각보다 많이 짧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105회차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리뷰해드린 내용들이라든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험장 들어가시면서 많이들 떨리시겠지만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험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 하나 틀렸다고 내가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 조금만 하시고요. 차근차근 잘 푸셔서 시험에서 꼭 모두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저 그 강의 보았는데 잘 합격했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땡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도록 할게요.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